한화가 짐을 싸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떨어뜨린 캐나다에서 캐나다 정부를 향한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7월, 6월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독일 TKMS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루 뒤 한화의 캐나다 대변인은 현지 공영방송 CBC에 딱 한 문장만 남깁니다. 전부 중단된다. 추가로 물을 게 있다는 인터뷰 요청은 아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걸려왔습니다. 그 도시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용접봉을 잡아온 기술자들, 그리고 모호크 칼리지에 배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고 등록해둔 20살 학생들. 이 사람들이 서 있을 자리가 발표 하루 만에 사라졌거든요. 두 번째 전화는 북부의 철강도시 시장이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 경제지가, 네 번째는 수도 오타와의 전국지가 걸었어요. 다섯 번째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방산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전화는 캐나다의 국가급 재단이 자기네 총리한테 직접 걸었습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한국에 실망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걷어찬 나라가 자기 나라 총리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걸려온 전화는 모두 6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통이 가리키는 숫자는 딱 하나였어요. 96조 원. 한화가 캐나다 땅에 깔아주기로 했던 경제 효과의 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캐나다 사람들이 스스로 발로 차버린 돈이 96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캐나다는 도대체 왜 96조짜리 패키지를 제 손으로 걷어찼을까요? 이긴 나라에서 왜 축하가 아니라 해명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전화가 6번이나 걸려야 움직이는 상대와 계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정말 안전했을까요? 지금부터 오타와로 걸려온 이 6통의 전화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5달만 되감아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 그리고 한화가 한자리에 앉아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이름은 조선훈련허브였어요. 배 만드는 기술을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학교이자 작업장을 함께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조선소는 배를 대고 대학은 사람을 대고 한화는 세계에서 가장 배를 빨리 잘 짓는 회사에 생산 기술과 공급망을 대기로 했어요. 캐나다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만들지 못한 것, 그러니까 배를 만들 줄 아는 손을 통째로 이식받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때 한화 디펜스 캐나다 대표 글렌 코플랜드는 CBC에 규모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천만 캐나다 달러. 숫자로 보면요,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해밀턴 같은 도시 하나에 새 일감 라인을 통째로 하나 깔아주는 크기예요. 도시는 서명식 사진을 찍었고 학생들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CBC 해밀턴의 기자가 한화 캐나다 대변인 킬런 그린에게 묻습니다. 그 협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온 답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전부 중단된다.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배경 설명도, 유감 표명도, 아쉽다는 인사말도 없었어요. 기자가 조금만 더 듣고 싶다며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화는 화가 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한 문장, 그리고 침묵. 캐나다 사람들이 발표 다음 날 마주한 건 반박도 항의도 아니고 조용히 닫힌 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삐져서 판을 엎은 게 아니에요. CBC가 확인한 이 협약의 원래 조건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한화가 잠수함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약. 선정이 안 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문서였던 거죠. 보복이 아니라 조건이 사라진 겁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됐을 뿐이에요. 문이 닫힌 자리에 남은 건 캐나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온타리오 조선소의 사업개발 부사장 테드 커크패트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화가 약속했던 건 지식과 기술을 넘겨주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돈으로 얼마인지 세어보려 했지만 세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 협약에 자기 회사 이름을 걸었던 캐나다 임원이에요. 같은 조선소의 대표 숀 파둘로의 답은 더 짧았습니다. 지어야 했던 훈련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수주가 없어도 자체 부담으로 짓겠다고 했어요. 발주처 없이
자기 회사 돈으로 말입니다. 무호크 칼리지와 맺은 별도 협약도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조선사의 생산 기술과 공급망을 끌어다 쓰겠다던 계획은 이제 그 도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됐습니다. 결정은 수도 오타와에서 났는데 문은 해밀턴에서 닫힌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누구도 이 결정에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건 사람은 순 세인트 마리 시장, 매튜 슈메이커입니다. 순 세인트 마리는 온타리오 북쪽 끝에 있는 철강 도시예요. 시장의 말은 짧았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가 그 계약의 혜택을 봤을 것이다. 이 사람은 지난 4월에 하나오션 대표단을 직접 만났던 시장입니다. 악수를 하고 도면을 보고 일정까지 들었던 사람이 석 달 만에 자기 나라 정부를 향해 입을 연 겁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왜 이렇게까지 절박했을까요? 이 도시의 심장은 알고마스틸이라는 제철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알고마스틸은 약 10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어요. 전체 인력의 40%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침마다 공장 정문으로 들어가던 10명 중 4명이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이유는 미국이 캐나다 철강에 매긴 50% 관세였습니다. 팔 곳이 막히니 고로에 불부터 껐고 불이 꺼진 자리에서 사람이 밀려났습니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가 급하게 5억 달러 금융 지원을 밀어넣었지만 그건 회사를 살리는 돈이지 해고된 사람을 다시 부르는 돈은 아니었어요. 그 도시로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화가 지난 1월에 서명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구조용 형강 공장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3억 4,5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3,450억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잘려나간 1000명 가운데 최대 500명을 연말까지 다시 공장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종이장에 찍힌 서명 하나가 아니라 저녁 식탁 500개가 걸려 있었던 거죠. 잠수함 계약서에 이름 하나를 적어 넣는 결정이 그 도시 500가구에 다음 달 월급을 갈랐습니다. 한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던 회사입니다. 6월엔 캐나다에서 만들 군용 차량에 알고마 스틸의 강제를 쓰겠다는 문서까지 추가로 맺었거든요. 공장을 지어주고 그 공장에서 나온 철을 자기가 사겠다고 한 겁니다. 그 공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기 정부를 때렸어요. 앞으로 방산 조달에서 알고마 스틸과 캐나다산 철강이 반드시 쓰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연방정부의 핵심 책무라고요. 잠수함을 독일에 넘긴 총리를 향해 자국 도시의 시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 전화도 같은 북부에서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배학이었어요. 레이크헤드 대학교의 방산 경제 전문가 칼 스코그스타드 교수입니다. 그의 진단은 담담했습니다. 한화 제안에는 알고마 스틸로 갈 돈이라는 북부 온타리오에 대한 명확한 혜택이 있었다. 지역으로선 확실히 불행한 일이다. 그 지역 경제지 노던 온타리오 비즈니스도 같은 편에 섰습니다. 정부가 한화를 골랐다면 알고마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갔을 거라고요. 도시가 말하고 학교가 말하고 지역신문이 말했습니다. 정작 그 전화를 받아야 할 오타와만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는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방산에서 모든 조달은 정치적이다. 이 한 문장의 의미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수도에서 걸려왔습니다. 오타와 시티즌, 캐나다 수도를 대표하는 전국지예요. 이 신문이 지면에 박아넣은 문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TKMS의 잠수함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지 않다. 다시 읽어보시죠. 어느 나라에서도 운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자국 정부에 되물었습니다. 이미 실전에서 바닷속을 다니고 있는 한국 잠수함을 두고 도대체 왜 저 배를 골랐느냐고요. 숫자로 보면요, 캐나다가 사기로 한 배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개발한 212CD형 잠수함입니다. 이 배는 지금까지 단 한 척도 건조를 마치지 못했어요. 바다에 나가 실제로 운용된 시간은 정확히 0시간입니다. 독일이 6척, 노르웨이가 6척을 주문에 짓고 있는 중일 뿐이죠. 쉽게 말하면요, 도면과 계약서는 있는데 물에 떠 있는 완성품은 지구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캐나다가 받기로 한 건 12척이에요. 독일 6에 노르웨이 6을 더해도 12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 배를 설계한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굴리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최대 운용국이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배, 세계 최대 운용국. 이게 왜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든 배는 처음이라서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소음이 예상보다 크거나 배터리가 계획만큼 안 버티거나 부품 하나가 자꾸 말썽을 부리거나요. 보통은 그 배를 설계한 나라가 먼저 몇 척 굴려보면서 그 문제를 다 겪고 고치고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사가죠. 그런데 캐나다는 그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면서 가장 먼저 겪는 나라가 된 거예요. 경제학에는 이런 상황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 경매장에서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죠. 그런데 그 물건의 진짜 값을 아무도 모를 때 가장 높이 부른 사람은 축하받을 사람이 아니라 제일 비싸게 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긴 게 아니라 가장 크게 문 거예요. 검증된 배를 놔두고 검증되지 않은 배를 12척이나 떠안은 나라. 오타와 시티즌이 지면에서 가리킨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캐나다 군사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은 더 구체적입니다. 독일의 납품 능력을 믿을 수 있느냐? 독일 잠수함엔 수직 발사관이 없다. 한국 잠수함이 더 크고 항속거리도 길다. 이건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국제 정치로 내린 결정 아니냐? 빈말이 아니에요. TKMS는 예전에도 새로 설계한 재래식 잠수함에서 설계와 엔지니어링 결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배를 고치는 데만 10년 가까이 썼고 실제 전력화는 최대 14년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5번째 전화는 이 배가 제때 오기는 하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5번째 전화는 연구소에서 걸려왔습니다.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 캐나다에서 가장 이름난 방산 싱크탱크입니다. 여기 소속 연구원 리처드 시무카가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결정이 캐나다 안보의 최선의 선택인지 상당히 의문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독일은 생산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용도 더 든다. 한국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무 말도 보태지 않겠습니다. 저 캐나다 사람 말이 맞는지 숫자로 검산만 해보죠. 독일 TKMS가 손에 쥐고 있는 수주 잔고는 2026년 3월 말 기준 206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액수예요. 불과 6달 전엔 182억 유로였는데 그 사이 이만큼 불어난 거죠. 그럼 이 회사가 1년에 배를 팔아버는 돈은 얼마일까요? 최근 반년 매출이 11억 6,800만 유로였으니 1년으로 환산하면 21억 유로 남짓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6을 21로 나눠보세요. 12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미 10년치 일감이 공장 앞마당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문을 넣어도 앞사람 10명 뒤에 줄을 서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캐나다 잠수함 12척이 통째로 얹힙니다. 그러면 쌓인 일감이 다시 절반 넘게 불어나요.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을 짓는 데 쓰겠다는 돈이 대략 20조에서 30조 원입니다. 독일이 이미 받아놓고 손도 못 댄 일감은 33조 원이에요. 캐나다 사업 하나를 통째로 삼키고도 남는 물량이 저 회사 마당에 이미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슬롯 쇼티지, 우리말로 자리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업에서 가장 비싼 건 배가 아니라 순번이거든요. 돈다발을 들고 가도 도크에 빈자리가 없으면 배는 못 삽니다. 식당으로 치면 메뉴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표 번호가 문제인 거예요. 시무카가 말한 생산 능력의 제한, 그게 바로 이 대기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한국 조선사들이 들고 있는 일감은 3년에서 3년 반치입니다. 한쪽은 10년, 한쪽은 3년. 한국은 훨씬 빠르게 납품할 수 있었다던 그 말은 애국심이 아니라 나눗셈에서 나온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 순번을 언제 받게 될까요? 첫 내척 인도 목표가 203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넉 대는 2030년대 중반이면 전부 퇴역해요. 배가 오는 시점과 배가 사라지는 시점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시무카가 왜 안보에 최선이냐고 물었는지 이 두 날짜만 나란히 놓아도 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 도크가 10년치로 꽉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배가 급한 전 세계 해군들에게는 커다란 안내판이 되거든요.
저기가 막혔다면 지금 당장 배를 뽑아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실제로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방산으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한화를 걷어차면서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 다름 아닌 한화의 광고판이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6번째 전화는 가장 높은 곳에서 걸려왔습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부회장 비나 나지불라.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나라 총리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번 결정이 오히려 전략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 수출국이고 첨단 제조 공급망의 핵심 국가다. 그러니 한국에 실망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의제를 방산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저쪽 사람이 저쪽 총리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화는 실제로 걸렸습니다. 카니 총리는 발표 전 주말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까지 성사시켰거든요. 테이블에 올라온 건 인공지능과 방산, 그리고 핵심 광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마지막 전화는 오타와가 아니라 서울로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걷어찬 96조를 열어보죠. 숫자로 보면요. 알고마 스틸 현강 공장이 3,450억 원, 수소사업 프로젝트 비버가 3조 1,000억 원, 여기 딸린 일자리만 9,000개였어요. LNG와 수소를 합치면 6조 3,000억 원, 군용 차량 합작인 프로젝트 에로디펜스는 캐나다 지분을 51%로 잡았습니다. 경영권을 저쪽에 얹어주는 조건이었죠. 지금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다 더하면 캐나다 국내 총생산 기여 96조 원, 43만 3천 잡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캐나다가 잠수함에 쓸 돈이 30년을 다 합쳐 최대 100조인데 그 100조를 쓰면서 96조를 자기네 땅으로 되돌려받는 그림이었어요. 저쪽 시장과 교수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96조는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아니라 저들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말한 100조는 백값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정비하고 무장 얹고 항구 고치는 비용까지 전부 더한 숫자예요. 정작 배를 짓는 값만 떼어내면 20조에서 30조 사이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5조를 12척으로 나눠보세요. 한 척에 약 2조입니다. 조선사가 청구서에 적을 수 있는 금액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 2조가 통째로 우리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빠져나갑니다. 먼저 현지 생산 의무, 오프셋이 붙어요. 배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 이전입니다. 도면과 공정을 넘기는 순간 그건 매출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는 비용이 되죠. 마지막은 캐나다산 자재예요. 철강도 저쪽에서 사와야 합니다. 알고마 스틸에 3,450억 원짜리 공장을 지어주겠다던 그 약속이 사실은 선물이 아니라 백값에서 미리 떼어낸 몫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척에 2조. 여기서 이걸 다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잠깐 계산해보세요. 먼저 짚고 갑니다. 이건 실제 원가가 공개된 게 아니라 업계의 일반적인 구조로 짜본 예시 모델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보면요. 결국 2조짜리 배 한 척을 팔아서 손에 남는 건 고작 몇백억, 잘해야 한 자릿수 이익률입니다. 저들이 96조를 가져가는 판에서 우리가 주는 건 그 정도였다는 뜻이에요. 한화가 이 수주전에 얼마를 태웠는지 그 금액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출한 것들은 남아있죠. 도산 안창호함을 태평양 건너까지 보냈고 원팀을 꾸렸고 온타리오와 BC, 엘버타 3개 주에 걸친 투자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전화들은 왜 이렇게 늦게 걸려왔을까요? 전화가 늦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전화를 받을 사람이 애초에 그 방에 없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레이크헤드대의 칼 스코그스타드 교수가 덧붙인 한 줄. 방산에서 모든 조달은 정치적이다. 이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어요. 잠수함을 고르는 기준이 배의 성능이 아니라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었다는 뜻입니다. 카니 총리는 이 발표를 오타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헬리팩스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의 결과로 향후 수십 년간 헬리팩스에서 매우 상당한 활동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누구를 향해 한 말인지 보이십니까? 잠수함의 유지와 정비 물량은 동쪽 끝 헬리팩스의 아이빙, 서쪽 끝 빅토리아의 시스펜으로 갑니다. 오타와는 온타리오의 제조와 철강을 버리고 해안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순 세인트마리의 시장이 해밀턴의 조선소가 북부의 경제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화는 닿지 않았어요. 받을 사람이 그 방에 없었으니까요. 발표 장소가 이미 답이었던 셈이죠. 벽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2949년에 나토를 만든 창설국입니다. 독일은 2955년에 들어왔죠. 한국은 나토 파트너국, 쉽게 말하면 옆자리에 앉는 손님입니다. 훈련도 정비도 승조원도 함께 굴리는 식구들 사이에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손님이 끼어들기는 어렵습니다. 배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명분은 숫자로도 채워졌습니다. 독일 쪽은 65만 자비어스를 제시했고 한화는 43만 3천이었어요. 그런데 자비어스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1년을 일하면 일이 되는 연인원이에요. 일자리 65만 개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일한 횟수를 전부 더한 장부상의 합계라는 겁니다. 캐나다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겐 저들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쪽 계산이죠. 7월 7일 한화오션 주가는 하루 만에 22.83%가 빠져 89,6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실적 추정치를 열어보면 캐나다는 거기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잃은 게 아니라 넣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화는 이미 다른 판 위에 서 있었거든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 석 달 만에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정비 사업 4건을 따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2건, 한화오션이 2건입니다. 2025년엔 1년을 통째로 써서 3건이었는데 그 숫자를 1분기에 넘어선 겁니다. 다음 무대는 필리핀,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페루예요. 배값은 2008년의 역사적 고점을 다시 건드리기 직전입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캐나다가 6번째 전화를 거는 동안 한화는 이미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칸이총이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에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독일과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화가 1억 달러에 사들인 미국 필리조선소가 어떻게 미 해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현금만 1조 원을 쌓아뒀던 과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 단 3년 만에 3조 원이 넘는 빚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소풍 가서 드셨던 맛동산, 야구장에서 응원하며 드셨던 홈런볼 다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빚이 3조 원을 넘었는데도 은행들이 앞다투어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은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행방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해태라는 회사,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시작은 해방 직후인 1945년이었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던 나가오카 제과 공장을 넘겨받아 박병규를 비롯한 4명의 청년이 동업으로 문을 엽니다. 가진 거라곤 의기투합한 마음 하나였어요. 4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정한 회사 이름이 해태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상상 속 동물의 이름이거든요. 한마디로 정직하게 장사하겠다는 다짐을 그 짐승의 이름에 박아둔 셈입니다. 첫 제품은 양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끈기가 아니었어요. 6.25 전쟁이 터지자 피난지 부산까지 솥을 짊어지고 내려갑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 좁은 부엌에서 양갱을 조리고 또 졸였거든요. 그렇게 버티던 회사가 1970년 사고를 한번 칩니다. 국내 최초의 아이스콘, 브라보콘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한 손에 쥐고 베어 무셨을 겁니다. 사실 콘 바닥의 그 초콜릿, 처음엔 코팅 기술이 모자라
우연히 생긴 별미였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작은 콘이 얼마나 팔렸을까요? 누적 판매량이 약 47억 개입니다. 2021년 기준이에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평생 100개씩은 먹어치운 숫자잖아요. 매출로 따지면 약 1조 7천억 원어치가 콘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1972년 남북 적십자회담 때 북측 인사들이 이 브라보콘을 맛보고는 이거 외제 아니냐고 의심했다는 일화까지 있을 정도예요. 브라보콘만이 아니었어요. 1975년 맛동산이 나옵니다. 이 과자 2026년 기준으로 약 32억 봉지가 팔렸어요. 한 봉지씩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쯤 됩니다. 1981년엔 홈런볼까지 터지면서 혜태는 그야말로 만드는 족족 히트하는 회사가 됐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982년 혜태는 광주를 연고로 야구단까지 만듭니다. 다른 대기업들이 다들 손살에 칠 때 혜태가 그 짐을 떠안았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만 9번을 우승합니다. 광주 사람들에겐 그저 야구팀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깃발이었고 온 국민이 사랑한 호랑이였죠. 과자도 1등, 야구도 1등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996년의 혜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세요. 한 해 매출이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중소도시 1년 살림을 통째로 벌어들인 셈이에요. 재계 순위는 24위, 거느린 계열사가 무려 15개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준 현금만 1조 원이었어요. 매달 월급이 또박또박 꽂히는 통장에 잔고가 1조 원 찍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야말로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1977년 이 황금 거위의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9살짜리 아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자, 여기서 시계를 197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황금 거위를 키운 사람, 창업주 박병규 회장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겨우 52이었어요. 한창 일할 나이에 너무 일찍 간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혜태는 원래 4사람이 함께 세운 동업회사였거든요. 큰 기둥 하나가 갑자기 쓰러지자 남은 동업자들의 2세 사이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결국 일부 사업은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 사라진 자리에 형제들이 곳간 열쇠를 두고 눈치를 보는 모습, 딱 그런 그림이었죠. 그 어수선한 공백 위에 장남 박건배가 앉습니다. 그의 나이 29이었어요. 여러분, 29이면 어떤 나이인가요? 보통은 입사 몇 년 차, 이제 막 회사 일을 배우는 신입 T를 갓 벗은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매출 수천억짜리 그룹의 후계자가 된 겁니다. 박건배는 기획과장에서 곧장 상무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전무, 부사장을 거쳐 1981년 만 33세 그룹 회장 자리에 오릅니다. 별세한 아버지의 자리를 단 4년 만에 채운 거죠. 실력을 증명할 시간 같은 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뒤로 미룬 채 왕관부터 먼저 씌운 셈이었어요. 스펙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경복고를 나와 한국 외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까지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거든요. 그 시절 이 정도 학벌이면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려한 졸업장과 회사를 굴리는 실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명문대 나왔다는 이유로 위에서 내려온 상사가 정작 현장은 하나도 모르는 경우요. 박건배가 딱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경영 경험이었죠.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위기를 넘기는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힐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계 리스크라는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를 세운 사람의 능력과 그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의 능력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창업자는 맨발 바닥에서 굴러본 사람이지만 후계자는 이미 완성된 회사를 그냥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가 평생 일군 가게를 장사 한 번 안 해본 자식이 어느 날 통째로 떠맡는 상황과 비슷해요.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에게 거대한 권한이 한꺼번에 쏠리면 회사 전체가
그 한 사람의 판단에 통째로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견제할 사람도 말릴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박건배에게는 그 위험한 권한 위에 더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컴플렉스였어요. 그는 아버지가 일군 이 알짜 회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과자나 껌이나 파는 회사라고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과자는 작고 값싸고 아이들이나 먹는 군것질거리처럼 보였거든요. 어딘가 가볍게 느껴졌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물려받았는데 정작 그 거위가 창피했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삼성과 현대가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자동차를 뽑아내고 배를 만드는 그 모습이요. 무겁고 큰 것을 만드는 산업, 그게 진짜 기업이라고 믿었던 거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묵직한 간판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흔히 혜태는 IMF 때문에 망했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균열은 외환위기가 오기 한참 전부터 바로 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학벌과 본업을 향한 멸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절대 권력. 이 세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업이 부끄러웠던 회장은 과자로 번 그 귀한 돈을 들고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전자와 중공업이었어요. 29살의 회장이 된 박건배. 그가 본업을 부끄러워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곧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과자로 벌어들인 그 귀한 현금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1988년이었습니다. 신방전자라는 회사를 사들여 이름을 혜태전자로 바꿉니다. 그럴듯한 명분은 있었어요. 첨단 산업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과자 회사가 갑자기 텔레비전과 가전제품을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1994년 인켈을 인수합니다. 인켈이라는 이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시 인켈 오디오 한 세트는 거실에 놓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비싼 오디오 브랜드를 통째로 손에 넣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명품 가전을 거실 한가운데 모셔두는 것과 비슷했어요. 확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선 전화기를 만들던 나우 정밀도 사들입니다. 전화기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미진금속이라는 회사도 인수해 이름을 혜태중공업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차였습니다. 우리가 타던 무궁화호, 그 객차를 찍어낸 거예요. 쇳덩이를 깎아 철도 차량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과자 회사가 기차를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에 건설업까지 손을 댑니다. 빌딩도 짓고 공사도 따내겠다는 거였어요. 껌 팔아 번 돈으로 탱크라도 만들겠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못 가본 사업이 없을 정도였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관련 다각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잘하던 일은 놔두고 전혀 모르는 분야에 마구 손을 대는 걸 말해요. 흔히 문어발 확장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다리를 사방으로 뻗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리들끼리는 아무 연결도 없었어요. 문제는 뻗은 다리마다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전자도 적자, 중공업도 적자였어요. 손대는 사업마다 돈을 까먹었습니다.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니 당연한 결과였죠. 황금 거위가 낳은 알을 엉뚱한 데 갖다 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럼 그 적자는 누가 메웠을까요? 바로 과자였습니다. 맛동산 팔고 브라보콘 팔아서 번 그 돈으로 전자와 중공업의 구멍을 막은 거예요. 잘 버는 곳에서 빼내, 못 버는 곳에 들이붓는 구조였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독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규모만 키운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덩치가 커질수록 관리가 안 되고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규모의 비경제라고 부릅니다. 몸집은 거대해졌는데 그 무게에 스스로 짓눌린 거예요. 혜태가 딱 그 함정에 빠진 거였죠. 생각해보세요. 잘 굴러가던 알짜 회사가 굳이 모르는 사업에 뛰어들어 스스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답답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가만히 과자만 만들었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적자가 그렇게 쌓였는데 회사는 어떻게 안 망하고 버텼을까요? 그 많은 적자를 메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그 돈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갚을 수 없을 만큼요.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회사를 통째로 잡아먹었는지 숫자로 보시죠. 3조라는 빚이 어떻게 쌓였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부도 직전 혜태가 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이 2조 9,780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3조 원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진 재산을 다 합쳐도 3조 3,900억 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가진 거의 전부가 빌린 돈으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의 다 은행 거였던 셈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서 부채 비율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주머니에 든 자기 돈하고 남한테 빌려온 돈을 견줘보는 숫자입니다. 자기 돈이 많으면 튼튼한 회사고 빌린 돈이 많으면 위태로운 회사인 거죠. 1996년 당시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이 약 387%였습니다. 자기 돈 한 푼에 빚을 4푼 가까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혜태는 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기 돈의 10배가 넘는 빚을 졌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쯤 되면 회사를 멈춰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못 멈춰요. 왜 그럴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전거 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는 순간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회사도 똑같았습니다. 빚으로 돌리던 사업을 멈추는 순간 그대로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 빚을 내서 페달을 밟은 겁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달리는 것 말고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페달은 뭘로 밟았을까요? 바로 어음이었습니다. 어음은 오늘 못 주는 돈을 며칠 뒤에 꼭 갚겠다고 써주는 종이 조각이에요. 오늘 막아야 할 돈을 내일 갚겠다는 새 어음을 끊어서 막는 겁니다.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아시죠? 이 카드 빚을 저 카드로 막고 그걸 또 다른 카드로 막는 겁니다. 회사 단위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1997년 8월 22일 결국 일이 터집니다. 200억 원짜리 어음 하나를 막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못 막으면 그날로 부도였습니다. 은행들이 부랴부랴 돈을 대주고 나서야 정말 간신히 하루를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렇게 속이 골마가는데 회사 장부에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분식회계 때문입니다. 분식회계는 쉽게 말하면 아픈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해서 멀쩡한 척 꾸미는 겁니다. 적자가 났는데 흑자가 난 것처럼, 빚이 가득한데 멀쩡한 것처럼 장부를 고쳐 쓴 거죠. 박건배 회장은 이렇게 조작한 장부를 들고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거짓 장부로 무려 2,30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 계열사 6곳을 만들어 3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죗값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2008년 법정에서 끝내 구속되고 맙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자를 팔아 번 멀쩡한 돈으로 전자와 중공업에 적자를 메웠고 그것도 모자라자 은행 빚으로 돌려막았고 그 빚마저 감당이 안 되니까 장부를 조작해서 또 빚을 끌어왔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월급은 100만 원인데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120만 원인 사람이었어요. 일하면 일할수록 벌면 벌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왜 계속 돈을 빌려줬을까요? 여기엔 대마불사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회사는 설마 망하겠냐? 너무 커서 차마 망하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죠. 재계 24위, 계열사 15개를 거느린 혜태가 무너지리라고는 은행도 회사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빈독에 계속 돈을 부어넣게 만든 거예요. 결국 혜태는 과자로 번 돈을 엉뚱한 데 쏟아붓다 못해 장부까지 화장시켜가며 버틴 회사였습니다. 과자 팔아 번 돈으로 적자를 메우고
그 구멍을 빚으로 막고 그 빚을 감추려고 끝내 숫자까지 조작한 거죠. 이렇게 속이 텅 빈 채로 간신히 버티던 혜태에게 1997년 가을 외환위기라는 도화선이 당겨집니다. 자, 이제 무대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혜태는 외환위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골마 있었어요. 그해 부도 행렬을 한번 보세요. 1월에 한보가 쓰러집니다. 3월엔 산미, 4월엔 진로, 그리고 7월엔 기아가 무너졌어요. 멀쩡하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진 게 아닙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던 자전거 조업이 이미 한계였던 거죠. 거기에 환율 폭등이 마지막 등을 떠밀었을 뿐입니다. 줄줄이 세워둔 도미노에 손가락 하나가 닿은 셈이에요. 혜태 차례는 11월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1일 만기여음 196억 원을 끝내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혜태제과는 최종 부도를 맞았어요. 같은 날 뉴코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99년 재계 24위였던 그룹은 공식 해체됩니다. 외환위기가 도화선이었다면요, 그 불씨는 이미 회장이 직접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만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부품을 대던 협력업체 사장님들도 함께 쓰러졌죠.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수많은 가정의 저녁 밥상을 꺼트린 겁니다. 몰락은 회장 한 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맛동산, 그 브라보콘, 지금은 다 누구 거냐는 거죠. 회사는 사라졌는데 그 추억은 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먼저 과자입니다. 부도자산으로 나뒹굴던 혜태제과를 2005년 크라운제과가 약 750억 원에 사들입니다. 그것도 살 회사를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서요. 쉽게 말하면 작은 물고기가 자기보다 큰 물고기를 통째로 삼킨 셈이에요. 그렇게 크라운 혜태가 탄생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더 극적입니다. 2020년 빙그레가 1325억 원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2026년 4월 1일 빙그레는 이 회사를 아예 흡수 합병합니다. 혜태 아이스크림이라는 법인은 이날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브라보콘, 바밤바, 누가바가 이제는 빙그레 제품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음료 사업은 돌고 돌아 LG생활건강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 코코팜과 갈아 만든 배가 바로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광주의 자존심이던 타이거즈는요, 2001년 기아자동차가 인수합니다. 인수대금 180억 원에 가입금 30억 원. 그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지붕 아래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음료와 야구단이 각자 다른 회사의 식구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남의 집 문패를 단 것처럼요. 정작 이 모든 걸 키워낸 혜태라는 이름만 어디에도 온전히 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브랜드는 살아남았는데 정작 그걸 만든 회사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매일 그 과자를 먹으면서도 혜태가 죽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회사는 죽었는데 브랜드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혜태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혜태는 어쩔 수 없이 망한 걸까요? 같은 시대, 같은 과자 시장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은 회사들을 보면 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먼저 우리온입니다. 우리온은 본업을 버리지 않았어요. 초코파이 하나를 들고 묵묵히 세계로 나갔거든요. 그 결과 2024년 매출 3조 1,043억 원, 영업이익 5,436억 원을 찍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5천억을 넘긴 역대 최대 기록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매출 비중이 약 65%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회사가 버는 돈 열의 6은 한국 밖에서 들어온다는 뜻이죠. 중국 법인 한 곳에서만 매출 1조 2,701억 원이 나왔으니까요. 국내 제과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출발선에 섰던 두 회사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이 됐고 하나는 공중분해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자로 시작했는데 결말이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크라운 제과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라운도 혜태처럼 엉뚱한 사업에 손을 댔다가 1997년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몰린 거예요. 그런데 크라운은 다시 과자로 돌아왔습니다. 군사를 덜어내고 본업에 집중했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회생한 크라운이 2005년에 혜태제과를 인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자기보다 몇 배는 컸던 회사를 위기를 견딘 작은 회사가 통째로 삼킨 거예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삼킨 셈이죠. 결국 운명을 가른 건 IMF가 아니었습니다. 분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본업만 지켰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말이죠. 분수를 안다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에게 거대한 조직을 통째로 넘기는 일, 잘하던 본업을 우습게 보고 한눈 파는 경영, 덩치가 크니 설마 망하겠냐는 안일함,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후계자는 핏줄이 아니라 검증된 실력으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돈을 벌어다주는 본업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해요. 셋째, 장부는 화장이 아니라 거울이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없이 버틴 성장은 결국 모래성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9에 그 자리에 앉은 박건병 회장이었다면 매일 황금알을 낳던 그 거위를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니면 더 화려한 무언가에 손을 뻗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 기업의 몰락을 다뤄보려 합니다. 한때 재계 순위를 다투던 거대 그룹이 어쩌다 무리한 욕심 하나로 무너졌는지 그 돈의 흐름을 다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